여기 한국은 위험하고 가난한 국가인 줄 알고 잔뜩 경계를 하며 한국에 입국한 독일 모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엄마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놀란 입을 가까스로 틀어막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비르데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저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발단은 남편의 파견이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 담당이었던 남편은 중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중국인 동료들에게 지금의 중국은 독일보다도 훨씬 교육적으로 선진국인 나라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딸인 예시카를 위해서라도 함께 중국으로 가서 중국 국제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에 해외를 경험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저는 그렇게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인지도가 전혀 없는지 분명 학교는 국제학교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 외국인은 제 딸 혼자였고 모든 학생들이 다 중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겉만 봤을 때는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던 학교였지만 내부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중국 학교는 수도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우물처럼 거대한 통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아서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매우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급식이었어요. 중국 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모집 중인 국제학교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모든 급식을 그저 싸구려 즉석 도시락이나 편의점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빵을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저는 도대체 초등학생 아이에게 이런 싸구려 빵 조각을 배식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따졌는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곳은 국제학교임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저는 중국인 직원에게 번역앱을 통해 믿기 힘든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값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냉장시설이나 급식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보관이 용이한 간단한 빵을 배식하는 거지. 현재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 다른 중국인들은 지금 굶으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편이 어때? 저는 중국의 이러한 가난하고 후진적인 모습에 중국에 속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독일보다 수준이 높다더니 현실은 중국은 중국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도대체 예시카는 중국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오는 건지 늘 저보고 한국은 후진국이고 한국 학교의 교육 수준은 너무 열등해서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배울 만한 학습 과정을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때 배운다는 이상한 말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상한 교육과 사상을 주입하는 중국식 교육의 학을 뗐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저와 딸 모두 점점 중국인들의 사상에 세뇌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열악하고 후진적인 중국 학교에 더는 다닐 수가 없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고집을 부려댔는데요. 그러나 이왕 중국에 왔고 갑자기 독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저는 실망한 예시카를 최대한으로 달래며 중국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도시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웅성거림 속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저는 딸에게 오직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그녀의 지친 심신을 애써 달래주었죠. 하지만 어느 상쾌한 오후 저는 좋은 날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어김없이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며 칭얼대는 예시카를 달래며 산책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도시 분위기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위안이 되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유리조각 부서지는 소리에 부조화로 산산이 부서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심코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폭력 시위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그 시위는 논란이 많은 입법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난동을 부리며 특정한 구호를 부르짖었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불을 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더군요. 저희는 자동차에 불이 붙고 상점이 부서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상점의 물건들을 전부 털어가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난동에 휘말린 상황 속에서도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시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악랄했어요.
그들은 아이와 함께 빠져나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지금 자신들을 배신하고 도망가려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저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거든요. 저는 가까스로 배운 짧은 중국어를 통해 제발 아이만이라도 빠져나가게 해달라며 빌다시피 구걸했지만 중국인들은 아이가 있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라며 예시카를 미끼로 삼기 위해 시위 한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야만적인 행보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소리를 지르며 예시카를 낚아채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중국 정부 측의 시위 진압대가 출동함과 동시에 시위 양상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나름 정부에서 파견한 시위 진압대라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중국은 폭력 시위를 더 큰 폭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연기와 공포로 가득 찼고 시위 진압대가 던진 벽돌이 제 뒤에 있는 유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파편들로 인해 딸의 얼굴에 큰 상처가 나고 말았죠. 심지어 이번 시위와는 관련이 없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제게 가면을 쓴 진압대원이 다가왔고 이내 저를 거칠게 땅으로 밀어냈는데요. 저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길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딸을 안고 되는 대로 달렸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최루탄 연기로 앞이 보이지도 않는 와중에 제대로 된 길을 찾아내서 시위의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살아남긴 했지만 그 상처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깊게 남고 말았습니다. 이젠 중국의 어디를 봐도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심지어 이러한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시위는 뉴스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고 애초부터 없던 일인 것처럼 다른 소식들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이라는 나라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딸과 함께 트라우마와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잠을 설치게 했고 한때 익숙한 거리들은 이제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방아쇠가 되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부조화는 저를 불안으로 마비시켰죠. 그러나 어린 딸의 상태는 저보다도 더욱 심각했습니다. 딸은 학교조차 가지 못했고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인 아파트 안에서만 움츠리고 있어야 했거든요. 심지어 어렵사리 찾아간 중국 병원의 심리치료사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엄살이냐며 그 정도 시위는 중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조금 생채기가 난 것 가지고 유난을 떨어서야 되겠냐는 황당한 주장을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은 아직도 후진적인 의료체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아예 웬만한 대학 병원에서도 정신과 자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정신과의 비중이 극도로 적은 건 전형적인 후진국의 특징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후진국의 면모만을 보이는 중국의 모습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바보같이 중국인에게 속아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는 상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늘은 아직 저희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6개월 만에 한국으로 재발령 날 수 있었거든요. 중국인들 말로는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국가에 중국의 교사들마저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라며 욕을 엄청나게 해대서 걱정도 들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이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중국만큼은 아닐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남편의 갑작스러운 파견 결정에 저희는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예식하는 한국의 일반 학교로 급하게 전학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학교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 학교에서는 집이 먼 통학학생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나라면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독일보다도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가난한 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심지어 거의 100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을 교사 혼자 책임지고 있는 중국 학교와는 달리 한국은 일반 초등학교였음에도 교사 1명당 10명 남짓한 소수의 학생들만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매우 신뢰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영어를 무척이나 잘했다는 건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일 뿐인 한국의 아이들까지 이들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영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나 한국은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가난하다던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인들의 거짓말에 또 속았구나 싶어 거짓과 허상투성이인 중국이라는 나라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얻은 각종 트라우마로 고생하던 예시카 또한 한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중국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밝은 얼굴로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즐기는 듯 했는데요. 특히나 이곳 학교에서 일하는 미국 출신의 원어민 교사는 외국인인 예시카를 정말 조카처럼 챙겨줬기에 저희 셋은 학교의 한국 관광지 이곳저곳을 함께 즐기며 정말 가족같이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기가 무섭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날도 딸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광화문 일대를 즐긴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하필이면 이곳 거리에서 시위가 열렸는지 거리는 시위대가 점령을 하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중국의 시위에 휘말려서 그야말로 지옥을 오갔는데 한국이 중국인들의 말대로 중국보다도 악랄한 무법지대라면 저는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그때처럼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예시카 또한 중국에서 시위에 휘말려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경험이 떠올랐는지 연신 몸을 벌벌 떨며 긴장을 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 앞에 펼쳐진 장면은 저희가 그동안 목격한 어떤 시위와도 달랐거든요. 각기 연령대가 다른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열정적이고 평화적인 담론으로 뭉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들은 정의와 평화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싣고 있었고 매우 평화롭게 흔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 저는 이미 시위의 중심부로 더욱 깊게 들어온 상태였고 여기서 뒤로 돌아 도망 나오는 게 더 안전할지 아니면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외국인인 척을 하며 빠져나가는 게 더 안전할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망설이던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시위의 질서정연한 성격에 이끌려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대로 통과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보게 된 장면들은 더욱 놀라웠죠. 시위자들은 뭔가를 주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확고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경찰관들은 진압복이 아닌 일반 제복을 입고 참석해 군중과 충돌하기보다는 시위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했죠. 아니, 한국 경찰들의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면 그들의 역할은 애초에 시위자들을 막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군중의 집회 권리를 지지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한국의 시위에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중국에서는 이러한 시위가 열리기라도 한다면 최루탄과 고무탄이 여기저기서 날아오면서 혼란스러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비교적 온건한 시위를 한다는 독일에서조차 시위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거리의 모든 것들을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의 시위는 그 어떠한 모임보다 안전한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군중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전혀 위험함 없이 분명하게 시민의 의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거리의 상점들에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댔지만 한국인들은 혼란을 틈타 약탈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간식을 나눠주며 군중 속을 돌아다녔고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모범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이러한 선진적인 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모습이었고 저는 도대체 한국인들의 정체가 뭘까 싶어 할아버지 시위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할아버지는 서툴지만 나름 또박또박한 영어를 구사하며 이것은 한국에서 흔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변화를 표현하고 제안하기 위해 시위합니다. 한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고 굳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이런 평화적인 시위야말로 우리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점잖은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선진국이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흥분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흥분은 군중을 전염시켜 폭력적인 시위로 변모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단 한 명조차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시위자들은 시위를 막으러 온 경찰들에게 생수를 건네며 어찌 보면 적을 위해 배려까지 하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자신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조차 잊은 채 좀비처럼 상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끼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면 한국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진적인 시위를 처음 봐서 그런지 그만 딸에게 집중을 덜하고 말았고 예시카의 온몸이 긴장으로 인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말았거든요. 아무래도 예시카에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중국에서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 모양이었고 저는 매우 당황해서 서둘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시위의 상황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시위에 집중하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 행사도 전부 집어치우고 저희를 위해 달려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근처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신속하게 딸을 구급차로 안내해줬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를 미끼로 삼아 폭력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확실히 얻어내려고 하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의 눈물까지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시카는 구급차에 실려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자 그렇게나 복잡해 보였던 군중들은 하나같이 자리를 비켜주며 구급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 한국의 완벽한 의료 인프라 덕분에 딸은 순식간에 근처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내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라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딸을 달래주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진국인 한국에서의 시위는 그저 평화로운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어린아이들조차 이러한 시위에 일찍이 참여해 봄으로써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고 선진적인 제도인지를 몸소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국 같은 후진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같은 무늬만 선진국인 국가들에서는 시위는 곧 전쟁이고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조기에 시켜줄 수가 없죠. 한국 아이들이 이렇듯 모범적인 한국 어른들에 의해 좋은 것만 보고 자란다면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제 한국에 대한 관점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비하는 역시나 터무니가 없는 소리였고 그저 자신들은 절대로 한국인들처럼 수준 높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을 직감한 그들이 열등감을 표출해내는 것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고 딸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해진 미국 출신의 영어 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녀도 한국에 대해 엄청난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이들의 역사와 문화 등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공부해온 한국에 대한 사실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인지도가 높아진 한국을 그저 원래 선진국이었다가 지금에서야 세상에 드러난 국가라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이 이렇듯 선진적인 시위 문화와 민주적인 문화를 갖게 된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나라였거든요.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 한국은 점령과 전쟁의 폐허로부터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한국 전쟁은 이 도전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반도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안정과 통치의 절실한 필요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재건하려는 한국인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추진력은 역사를 통틀어 봐도 공동체 문화와 서로 베푸는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의 통합된 노력에 크게 기인했죠. 이러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따뜻한 문화적 기반은 한국이 집단적인 에너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후 복구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한국인의 민주적 열망을 더욱 촉진시켰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참여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시스템에 대해 점점 더 많이 교육받고 인식하게 된 한국인들은 국가 통치에서 더 큰 목소리를 얻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경제적 발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국민들의 수준이 뒤따라오곤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속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국민들의 수준은 그보다도 더욱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선진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특별하다는 것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수준이 아득히 뒤떨어져 있는 중국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이러한 모범적인 시위 문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비록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할지라도 한국인들은 주저없이 개개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권리를 찾아오는 대범한 사람들입니다. 즉, 한국의 시위가 평화롭고 모범적인 것은 그저 한국인들이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 이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적인 시위 말고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세요. 중국은 수백 년 동안이나 노력해도 결국 이룩하지 못한 문화를 한국은 불과 십수년 만에 이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빠른 속도로 우수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국은 원래부터 찬란한 역사와 체제를 가지고 있던 선진적인 공화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한데 이는 고구려의 영토를 지키고 국경을 넓히는 데 결정적이었죠. 그런데 고구려 시대에서 눈여겨볼 점은 군사적 정치적 지위는 순전히 출생이나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업적에 기초하여 수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체계는 상향 이동성을 허용했고 주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평등주의 원칙의 초기 형태를 반영하면서 공정성과 기회를 육성했습니다. 능력보다 혈통을 더욱 중시하는 당시의 다른 공화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고대시대부터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가 자리 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이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 왕조는 과거 시험 제도를 채택하고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제도는 개인이 집안 배경보다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이것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진보적인 움직임으로 지배층 간의 평등을 촉진하고 세습 귀족들의 권력을 줄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처럼 이른 시기부터 선진적이고 평등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런 한국의 역사를 봐도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이미 선진 시민의식과 선진적인 제도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껏 그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하지 못한 것을 보면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죠. 물론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투쟁의 역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주화를 향한 한국의 여정은 뿌리 깊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통치 구조가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깊은 사례입니다. 그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통일된 국가적 노력과 문화적 회복력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격동의 역사, 격렬한 투쟁,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오늘날 소중히 여겼던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재의 시위 형태를 매우 선진적이고 아름답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과거의 위대한 모습을 되찾은 것일 뿐 이들이 갑자기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이 나라야말로 저희 가족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존경할 수 있는 국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